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이기호님의 짧은 글 모음집에서 몇 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은이 이기호님은 1972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99년에 현대문학 신인 추천 공모에 단편 버니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효석 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김승옥 문학상 등을 받았습니다. 도망자. 처음 그는 잠깐 몸만 피할 생각이었다. 산속에서 움푹 들어간 구덩이에 침낭을 깔면서 그는 오늘이 며칠째인가 떠올려 보았다. 나흘째였다. 나흘. 그 시간 동안 그는 온전히 산속에서 노숙을 한 것이었다. 다행히 그동안 비는 오지 않았다. 그는 침낭 속에 들어가 눈을 감은 채 노숙을 시작한 첫날을 생각해 보았다. 퇴근하기 전부터 아내로부터 쉴 새 없이 날아오던 문자 메시지들, 책상 서랍 아래에서 발견된 카드 명세서, 거기에 찍혀있는 술값의 정확한 사실 여부, 질문들. 그리고 이따 집에서 보자는 짤막한 말 한마디, 개체를 목전에 둔 선수처럼 그는 퇴근하기 전까지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불안한 눈빛으로 아내가 보낸 문자들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도착하고 나서도 15분 넘게 같은 자리만 맴돌던 그는 마침 마트에 다녀오던 아내와 막내 아들을 정면으로 맞부닥뜨리고 말았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두 사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아내는 그보다 어깨도 넓었고 손목도 굵었다. 뭐해, 빨리 안 들어가고. 아내는 그에게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비닐봉지 하나를 건네주면서 눈을 부라렸다. 라면과 두부, 콩나물이 잔뜩 들어있는 비닐봉지였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는적는적 아내의 뒤를 따랐다. 그런 그에게 막내 아들이 잠깐 고개를 돌려 말했다. 아빠 오늘 죽었대. 그러니까 그가 비닐봉지를 들고 무작정 아파트 단지 후문 쪽으로 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뚜렷한 목적이나 의미는 없었다. 순간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달리기였다. 그런 그를 보면서 막내 아들은 아빠, 그러면 더 큰일 날 텐데 라고 소리쳤고 그의 아내는 저 하면서 인상을 찌푸렸다. 아파트 단지 후문 쪽은 그리 높지 않은 야산의 등산로와 이어져 있었다. 그는 등산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다가 숲속으로 방향을 틀었다. 사위는 이미 어두컴컴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자풀이 무성한 어느 버려진 무덤 옆에 앉았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허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는 비닐봉지에서 라면을 꺼내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 그러고도 허기가 가시지 않아 내쳐 두부까지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은 여기서 자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려가면 그러면 좀 불쌍해 보이지 않을까? 그는 두부를 다 먹은 뒤 군 시절 배운 것처럼 얕은 구덩이를 찾기 시작했고 거기에 자풀과 커다란 잎사귀를 깔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의 야산에서의 첫날 밤이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한기 덕분에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그는 구덩이에서 나와 헛둘
소리내서 제자리 뛰기를 했다. 그러고도 추위를 이기지 못해 무작정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 반대편 등산로 초입엔 몇몇 아웃도어 매장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중 몇 집은 벌써부터 간판에 불을 밝히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매장 밖에서 멀거니 진열되어 있는 등산화와 텐트, 코펠 같은 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보았다. 밤사이 아내로부터 수십 통의 문자가 와 있었다. 넌 정말 끝이야. 이번엔 진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도망친다고 해결될 줄 알아? 그는 그 문자들을 바라보다가 또다시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아웃도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곳에서 그는 카드로 등산복 상하의와 침낭, 콧패를 샀다. 그건 그가 술집에서 그었던 술값보다도 3배 더 많은 금액이었다. 그는 잠깐 그 금액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카드 전표에 사인을 했다. 그제야 그는 다시 또 겁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침낭 속에서 그는 가만히 별을 바라보았다. 별은 좋겠다. 카드값 걱정 안 해서. 그는 괜시레 그렇게 혼잣말을 했다. 달빛은 은은했고 주위는 놀랄 만큼 조용했다. 휴대전화 배터리는 다 떨어진 지 오래였다. 그는 아내가 보낸 마지막 문자를 떠올렸다. 그만 돌아와. 다음 달부터 잘하면 되지. 내일 막내 체험학습 가야 한단 말이야.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이번엔 달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또 혼잣말을 했다. 달은 좋겠다. 다음 달에도 그냥 달이어서. 그는 그러고선 침낭 속에서 허리를 잔뜩 웅크렸다. 서서히 잠이 올 것 같았다. 내 남편의 이중 생활.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요. 참 기가 막혀서. 다른 집 남편들도 다 그런가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집 남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저요, 이제 결혼 9년차가 된 주부예요. 아니요, 전업주부는 아니고요. 1년 전부터 생활비에 보탬이라도 될까 해서 아파트 단지 앞 마트에서 시간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한 명 있고요. 재작년에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지금 사는 24평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남편요? 남편은 대형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기본급이 있긴 한데 판매 수당에 따라서 매월 집으로 들어오는 돈이 달라요. 늘 쪼들리고 팍팍한 생활이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는 건 아니에요. 남들도 다 엇비슷하게 사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는 거죠. 문제는 그놈의 SNS인가 하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남편이 손에서 못 놓는 그 망할 놈의 페이스북,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댁의 남편들도 다 페이스북 하나요? 뭐 많이들 하겠지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세상 사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낯선 사람들과 인맥도 맺을 수 있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만 생각했던 게 맞아요. 더구나 남편은 영업직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도움이 되겠거니 판매의 일환이려니 생각한 거죠. 한데 그게 좀 처음부터 이상하긴 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우리 가족이 유일하게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저녁 시간에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 채 혼자 킥킥거리질 않나. 소파에 누워 TV를 보면서도 10분에 한 번꼴로 반복적으로 만지작거리질 않나. 심지어는요,
침대에서 자다 깨어나서도 더듬더듬 스마트폰부터 들여다보더라고요. 저는요, 처음에 이 인간이 바람이 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고선 저렇게 스마트폰에 페이스북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부터 페이스북을 시작한 거예요. 순전히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나 감시할 목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들과 사진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는데 참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거기엔 내가 그때까지 그러니까 연애 기간까지 포함해 10년 넘게 보아온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감상적이고 섬세하고 따뜻한 심지어 지적이기까지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일테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비가 온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디론가 무작정 떠나고만 싶다. 인도에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하나에 잊고 산 내 꿈들이 방울방울 튀어오르고 있다. 참나 이런 걸 그 흔한 말로 지랄도 풍년이라고 하나요? 우리 남편은요. 머리가 가늘어서 비가 오는 날을 유독 싫어하거든요. 휴일에 비 오면 칼국수나 파전 같은 것을 먹고 하루 종일 소파에서 뒹구는 위인이죠. 그런 인간이 잊고 산 꿈 운운하니 이게 무슨 산성비를 소방호수로 잘못 맞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IT 계열에서 일하고 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 같은 자기소개는 애교로 봐줄 수도 있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삼겹살을 먹지 않으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남편 혼자 셀카를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후 그 바로 아래 적어놓은 글 때문이었어요. 홀로 있는 밤은 더디게 흘러간다. 외롭고 긴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뻔하죠. 엄연하게 가정 있는 인간이 사기치면서 여자들에게 작업 걸려는 수작이죠. 그 밑에 패친이라는 여자들이 어머 오빠 쓸쓸하구나 힘내세요 힘 같은 댓글들을 달아놓고 거기에 남편이 또 달아놓은 그래 위로해줘서 고마워 사는 게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 같네 언제 술 한잔 하자 같은 댓글들 제가요 그 글들 보다가 열이 나서 홧김에 남편에게 패친을 신청했어요. 어디 내 앞에서도 그따위 소리를 계속 할 수 있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다음 날 바로 페이스북에서 탈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그냥 심심풀이로 그런 거 아니냐. 그 정도쯤 이해해 주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요. 아직도 마음이 안 놓여요. 페이스북은 탈퇴했어도 여전히 집에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남편이요. 변기 위에 앉아서도 계속 셀카를 찍어대는 남편. 트위터나 밴드 같은 다른 SNS도 다 뒤져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이러다가 SNS에 중독될 것만 같으니 이거 어쩌죠? 미드나잇 하이웨이. 그래, 아버지 산소까지 갈 필요도 없다. 여기가 오히려 더 적당하다. 나는 깜빡이를 넣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새벽 3시 반.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신탄진 방면 졸음 쉼터엔 정차한 트럭 한 대, 가로등 하나 보이지 않았다. 성의 없이 만든 나무 모형 벤치 하나가 어둠 속에 쓸쓸하게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차창을 한번 내렸다가 다시 끝까지 올렸다. 시간을 끌 필요는 없었다.
더 이상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만 더 커질 뿐. 나는 조수석 위에 놓인 검정 비닐봉지에서 투명 테이프를 꺼내 들었다. 그것으로 차 문 유리창 끝부분을 촘촘하게 막았다. 한 번으로 안심되지 않아 두세 번 겹쳐 붙였다. 그것만으로도 차 안 공기는 이전보다 더 농밀해진 느낌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화덕에 번개탄을 넣고 불을 붙이면 그뿐. 나는 뒷좌석 바닥에 무뚝뚝한 표정으로 놓여있는 작은 항아리만한 화덕을 내려다 보았다. 15,000원을 주고 산 화덕, 나를 끝장낼 화덕. 죽을 생각까지는 해본 적 없었다. 상황이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럴수록 까닭 없는 오기 같은 것이 생기기도 했다. 하긴 그랬으니까 사채까지 손댄 것이겠지. 아버지는 왜 그런 부채투성이 주물 공장을 나에게 떠넘기다시피 물려주고 떠난 것일까? 원망하는 마음마저도 이젠 오래전 달아놓은 플래카드처럼 너덜너덜해진 느낌이다. 나는 번개탄과 함께 산 소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상체를 돌려 주섬주섬 번개탄을 화덕 위에 올려놓았을 때 별안간 주위가 환해졌다. 졸음 쉼터 안으로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운전석 깊숙이 상체를 숙이고 돌아 앉았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너무 밝았다. 어차피 잠깐 눈이나 붙이고 갈 사람이려니 나는 조용히 헤드라이트가 꺼지길 기다렸다.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얼마 후 누군가 똑똑 차 문 유리창을 두드렸다. 주머니가 지나치게 많이 달린 붉은색 등산 조끼를 입은 남자였다. 나는 차창을 내리려다가 투명 테이프 생각이 나 그대로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저 혹시 라이터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요. 이게 트럭이라고 원, 라이터 잭도 나가고 엉망이어서. 남자는 두 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목소리가 가는 사람이었다. 쓰고 그냥 가지세요. 나는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그에게 건네준 후 차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 고마워서 어쩌죠?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운전석에 앉은 채 그냥 두 눈을 감아버렸다. 무언가 삐끗 리듬이 깨진 듯 했다. 나는 다시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한 달 전 서류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난 아내를 생각하고 있을 때쯤 또 한 번 똑똑 남자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아,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걸까? 나는 최대한 화를 참으며 다시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이건 제가 선생님께 고마워서 그러는 건데요. 이게 진짜 유명한 간제비가 손을 본 고등어거든요. 제가 이걸 마트에 48,000원에 납품하는 건데 선생님한텐 그냥 3만 원만 받고 넘길게요. 이게 염장이 아주 제대로 된 거라서. 아이씨 정말 생각 같아선 그냥 3만 원을 주고 사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지갑엔 16,000원이 전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죽은 후 화덕 옆에 간 고등어가 놓여 있는 게 발견된다면 사람들은 과연 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는 이번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를 잠깐 노려보기만 한 후 운전석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로부터 또 몇 분 지나지 않아 똑똑 그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뭡니까? 왜요? 왜 자꾸 이러시는 겁니까? 네? 나는 바락바락 그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하지만 그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씨 웃으면서 내게 말했다. 저기 그러지 마시고요, 선생님. 여기 벤치에 앉아서 저하고 같이 고등어나 한 마리 구워 드시죠. 어차피
라이터도 저 주셔서 번개탄 붙이기도 어려울 텐데 뭐 그냥 허기나 채우자고요. 별도 좋은데. 나는 그가 손에 준 라이터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뚝뚝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기호님의 짧은 글 3편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